원픽은 하나 더 꼽자면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말고는 또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오늘 책은 바로 성장주에 투자하라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장 어쩌주를 투자하려면 성장 산업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에 보니까 성장 산업을 찾는 방법이 한 3가지 좀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찾죠? 일단 성장 산업을 네.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 이 재무제표나 이런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 중에 좀 차트를 또 쉽게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리포트나 뭐 경제 뉴스를 잘 보시는 분들이 있고 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성장 산업을 찾을 때 제일 쉽게 찾는 방법은 남들이 찾아놓은 거죠. 네. 남들이 찾아놓은 게 어디 있을까요? 바로 증권사 리포트 또는 경제 뉴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뉴스 같은 거에서 찾는 방법은 저는 많이 언급되는 걸 성장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2021년, 2020년, 한 2년 정도 코로나 이후에 많이 언급된 경제 뉴스 피기만 하면 언급됐던 게 당연히 전기차 거의 뭐 매일 경제신문에 나왔었고요. 네. 그리고 메타버스는 작년 2021년에 그렇게 많이 나왔었고요. 맞아. 또 ESG. ESG는 거기에선 결국은 뭐 신재생 에너지 쪽인데 그거는 생각보다는 주가는 좀 덜 올랐어요. 근데 어쨌든 이 3가지 전기차, ESG, 메타버스가 경제뉴스에 굉장히 매일 언급되다시피 사람들이 많이 관심 갖고 저런 시대가 오고 있다라는 걸 예상하는 게 성장 산업이거든요. 네. 그럼 우리는 거기에서 메타버스 산업이나 전기차 산업, 나아가서 자율주행차 산업 이런 게 성장 산업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리포트죠.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리포트를 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거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야. 그거 봐서 누가 돈을 버니? 아니라고요. 저는 왜냐하면 저는 증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그쵸. 누구나 자기 자신의 좀 유리하게 말을 하죠. 그럼 저는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자면 제가 굳이 뭐 증권사 리포트가 좋다는 말을 못하려 해요. 근데 이제 실제 저는 주식을 처음 할 때도 증권사 리포트, 종이 리포트를 보면서 했었고 저런 거죠. 시간을 많이 절약해주고 그리고 나보다 더 전문적인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 글을 써주는데 애널리스트 분이 그거를 안 볼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특히 산업 분야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야, 지금 리포트 보지 마 이런 거는 약간 종목에 대한 불신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종목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는 불신이 있는 건데 그럼 종목 안 보면 되잖아. 그럼 산업만 보세요. 왜냐하면 증권사 리포트에는 탑다운 방식으로 잘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시장은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금리는 어떻고 산업은 어떻고 그래서 그 산업에서 탑픽은 어떻고 그럼 탑픽은 안 뽑더라도 산업만 봐도 되잖아요. 그러면 산업을 보면 최근 증권사 리포트에 어떤 업종, 어떤 산업이 많이 언급이 됐는지를 보면 앞으로 성장하는 산업이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제 뉴스에 많이 언급되는 거랑 아주 흡사해요. 아주 흡사하게 증권사 리포트에 많이 언급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증권사 리포트를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쓴 책에도 8개의 산업을 제가 써놨는데 그 8개의 각 산업에 좀 리포트 잘 쓰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을 그 리포트 제목이랑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을 보면서 만약에 제가 뽑은 성장 산업에 뭐 전기차 산업이 있으면 전기차 산업을 이 책에 있는 한두 페이지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그 리포트를 그 증권사에 찾아가서 보시면 공부가 되는 거죠. 그 산업이 막 몇십 페이지씩 나오니까. 그게 증권사 리포트 얼마나 귀중한 그게 정보인데요. 그래서 8개의 산업은 이제 게임, 제약, 바이오, 반도체, 전기, 수소차,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우주항공, 로봇. 왜요? 이거 랩핑할 걸 그랬다. 여기 메인에 나와 있잖아. 그렇죠. 표지에 있구나. 표지에 나 있는데 갑자기 당황했어. 제가 안에 있는 뭐 비밀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표지에 박아놨어요.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들 아까 제가 지금 읽어주신 김 작가님 읽어주신 그 산업이 최근에 리포트에도 가장 자주 나오고 그리고 또 경제뉴스에도 가장 많이 나오고 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또 횟수로만 빈도수로만 하려면 엑셀 작업해야죠. 근데 엑셀 작업을 하지 않고 약간은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기 자신만의 좀 창의성이나 열린 마음으로 보면 그게 또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조정이 심해졌지만 왜냐면 뭐 산이 높으니까 골이 깊은 거죠. 근데 그 빠지는 골 때문에 힘드신 분이 있지만 높은 산 때문에 2배, 3배, 4배 수익 나신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작년에 메타버스 적게는 2배, 3배에서 많게는 4, 5배가 올라갔으니까. 근데 그거를 그러면 메타버스가 성장 산업인지 알 수 있는 어떤 포인트들이 있었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뉴스에 연초부터 굉장히 많이 나왔었고 네. 저도 뭐 이 경제 관련 책을 4권이나 썼지만 네. 매번 이렇게 베스트셀러를 보죠. 근데 작년 연초에 메타버스 관련 책이 많이 맞아. 나왔어요. 요즘에 NFT 책이 많이 나오고 하반기가 그다음- NFT. 네, 그다음에 연초에 메타버스가 많이 나왔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뭔지 관심을 가지는 게 당연하다는 얘기고 또 하나는 작년 4월, 5월 달에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상장이 됐어요. 상장이 되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테슬라보다 로블록스를 더 많이 사고 팔았다는 게 막 기사에 나와요. 그럼 우리나라 메타버스 관련주도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지. 네. 그게 여름 전이에요. 작년에 메타버스가 2번 올랐어요. 여름에 오르고 가을에 오르고. 그런 기회를 많이 줬단 말이죠. 가을에 마지막 기회가 한 번 있었죠. 메타라는 이름으로 기업 이름을 바꾸겠대. 이건 진짜 큰 뉴스거든요. 페이스북이 메타라는 이름으로 기업 이름을 바꾸겠대요. 네.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빅테크 기업, 시가총액 5위 안에 드는 기업이 이름을 바꾸겠대요. 그럼 메타버스의 세계가 얼마나 이 큰 시장인지 막 가슴이 웅장해져야 돼. 좀 엄청 큰 시장이구나. 네. 이런 찬스를 계속 시장은 준다는 얘기죠. 네. 저는 그런 관점에서 뭐 경제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좀 계속 창의적인 생각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나는 차트가 제일 자신 있어 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차트로 접근하셔도 돼요. 그것도 역시 책에 써 있는데 차트로 접근할 때는 사실은 종목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한 2천 종목이 되거든요. 네. 근데 2천 종목 중에 다 보지 말고 시총으로 잘라서 한 1조 이상만 봐도 돼요. 1조 이상은 뭐 한 1, 200종목밖에 안 돼요. 그럼 1조 이상을 종목을 보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이 있고 우하향하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장주라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상향을 했어야 돼요. 성장주 차트의 조건인 거. 그렇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우하향하면은 네. 야 과거부터 오늘까지 우하향했지만 앞으로 10년 동안 우상향할 거야. 그게 점장의 수준이라고. 그게 점장인 거고요. 점장이가 아닌 확률적 접근은 과거부터 오늘까지 성장했으니까 오늘부터 앞으로도 성장할 거야. 이게 확률적 접근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확률적 접근을 한다면 과거부터 오늘까지 성장한 회사를 찾으면 되죠. 근데 그 성장한 회사를 우리는 두 가지로 찾을 수가 있어요. 재무제표로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리죠. 그쵸. 각 종목을 찍어야 되고 그 종목의 재무제표, 연간 재무제표를 다 확인해야 되는데 삼성전자 20개년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되는데 언제 확인할 거야? 재무제표 못 보는 분들이 더 많은데. 그런데 차트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연봉 또는 월봉, 주봉으로 한 10년치만 딱 하면은 딱 보면 알아요. 이거 성장하고 있네? 그러면 성장주가 나오죠. 그러면 그 성장주를 엑셀에다 리스트를 해요. 그러면 그 리스트, 성장주 리스트를 업종별로 나누는 거죠. 네. 근데 어느 업종에 특별히 성장주 차트가 많다면 그건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 성장 산업이 확실하죠. 그럼 그 성장 산업에서 어느 종목을 살지 다시 한번 골라내는 거죠. 그래서 차트로서 성장 산업을 고르고 싶으면 개별 종목들의 그것도 한 1조 이상이나 5천억 이상짜리 우상하고 있는 차트를 집계를 해서 어느 산업에 포함된 종목들이 많은지 그게 성장 산업이다. 또는 차트가 아닐 때는 정보로서는 리포트나 경제뉴스 그리고 거기에 약간 자기 자신의 촉이나 또는 미래의 상상력 이게 사실 상상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 맞는 상상력이 있어요. 확실한 상상력이라고 하는데 자율주행 시대가 올까 안 올까? 오겠죠. 이거는 저는 거의 확실한 상상력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현재의 재무제표만 믿고 본다면 자율주행 산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현재의 재무제표만 보고 들어간다면. 현재의 재무제표만 본다면 로봇 산업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로봇 산업 대부분 적자예요. 그런데 확실한 상상력. 야, 로봇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자율주행 뭐 앞으로 몇 년이 될지 모르는 거지. 뭐 전기차도 무슨 5년 전, 10년 전에 알았나요? 그때 다 사기꾼이라고 했을걸? 정규로 차가 간다고 하면 사기꾼이라고 했을걸? 근데 이제는 너무 당연한 게 됐잖아요. 그래서 확실한 상상력을 좀 갖고 재무제표까지 안 보더라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 세무사님의 그 3박자 투자법이 있잖아요. 그게 가치 분석, 정보 분석, 차트 분석 맞죠? 방금 말씀해 주신 게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라든가 리포트를 보면서 하는 게 약간 정보 분석에 좀 가까운 것 같고 네네네. 그다음에 방금 말씀해 주신 또 차트가 차트 분석인 네네. 거면 가치 분석으로 네네. 좀 성장주 찾는 건 좀 어떻게 가치 될까요? 분석으로 성장주를 찾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개년치
재무제표, 연간 재무제표가 쫙 나온단 말이죠. 네, 또는 분기별 재무제표. 뭘 봐야 돼요, 거기서? 거기에서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비율보다 성장률을 봐야죠, 성장률. 그럼 성장률이 숫자로 나와 있으면 더 좋고, 뭐 네이버나 이런 거에 나와 있을 수 있고, 만약 안 나와 있는 연간 재무제표면 내가 암산으로 보면 되죠. 암산도 아니고 딱 보면 알죠.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거나, 분기별 매출액이 계속 증가하거나. 매출액만 보면 되네?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있는데, 왜냐면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슨 자산이 성장하거나 자본이 성장하는 건 중요하지 않고요. 손익계산서의 계정인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 세 가지예요. 손익계산서에서 중요한 계정은. 근데 이제 이 세 가지 중에서 단기순이익은 빼도 된다. 왜요? 단기순이익은 특별한 이익, 비정상적인 이익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떨 때 어떤 분기는 여러분들 특히 분기 순이익은 그래요. 분기 순이익들은 어떤 분기는 막 적자가 크게 났다가 흑자가 크게 났다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약간 기업회계의 변경이나 오류 수정 이런 것 때문일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가 발라내기 힘들잖아요. 정말 회계사가 아니고선 그걸 발라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게 다 발라진 게 영업이익이란 말이죠. 그럼 영업이익은 영업과 관련된 이익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 회사의 사업의 영역에서 얼마나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이 매 분기 또는 매년 증가하거나 또는 그 윗단계에 있는 매출액이 매년 매 분기 증가하거나 그러면 이거는 성장주죠. 성장주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치 분석해서 영업이익이라든 매출액이 증가한 거 봤어요. 그리고 차트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 이거를 이제 그리고 신문도 봤더니 정보 분석에서도 메타 뭐 해. 많은 분들이 가장 큰 고민 그거겠죠. 올라가 있죠, 주가가.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그렇죠. 그렇죠. 내 진입 시점 지금 들어가는지 아닌지 이거 어디서 판단하죠, 도대체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 판단해요? 판단 벌써 끝났는데. 뭐요? 좋은 걸로 끝났잖아요. 사면 되지. 이미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성장주가 안 올라 있으면 성장주가 아니죠. 성장주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부터 오늘까지 너무나 좋은 종목이에요. 너무나 좋은 종목이니까 올랐죠. 올랐어요. 그럼 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10년 전보다 지금 10배가 오른 종목이 있고 10년 전보다 지금 10배가 떨어진 종목이 있어. 어느 걸 살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삼성전자? 10년 전보다 10배 올랐는데? 그러면 반대로 요즘 뭐 가치주 뭐 낮은 주가에 하고 있는 게 대표적인 게 뭐 조선주 같은 거예요. 10년 전보다 10분의 1더 막 낮단 말이에요. 어느 거를 살 거냐의 문제인 거고, 저는 올라와 있는 반도체주, 뭐 제약바이오주, 자율주행, 2차 전지를 사야 된다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는 게 좋은 주식을 엄청 역배열 종목에서 찾고 있어요. 좋은 주식이 역배열에 왜 있어? 말이 안 되죠. 좋은 주식이 역배열에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내가 찾은 종목이 역배열인데 너무나 좋은 주식이다? 그럼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세계에서 주식을 제일 확실히 잘 판단한 사람이거나 또는 시장이 이미 안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했는데 내가 완전히 반대로 판단하고 있거나 어느 쪽인지는 판단하시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일수록 비싼 게 맞고 안 좋은 종목일수록 싼 게 맞죠. 이거는 자본주의 시장 논리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안 좋은 종목은 서로 팔려고 그러고 아무도 안 사니까 계속 떨어져 있을 것이고 좋은 종목은 모두 살려고 하고 아무도 안 파니까 올라가 있는 건 너무 당연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슈퍼카가 500만 원짜리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어하는 맛있는 고기가 5천 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건 너무 당연한 건데 주식도 똑같죠. 그래서 명품 주식이 당연히 성장주인 거죠. 그럼 여기서 그러면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제가 성장주 가치주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잖아요. 성장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성장하고 있는 성장주. 현재 기업 가치 대비 낮게 살 수 있는 거, 저평가 가치주. 사실은 둘 다 사도 수익이 나요. 성장하고 있는 기업 사면은 당장 한두 달에 1-20% 벌고 1년 있으면 2배 벌겠죠. 또는 가치주 사도 수익이 나요. 왜? 저평가됐으니까. 저평가됐으니까 만 원짜리 사면 한 15,000원이 적정 가치면 5,000원, 50% 벌겠죠. 그런데 주식이 이 두 가지만 있냐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 반대의 경우가 있겠죠. 성장주의 반대는 역성장주예요. 역성장주. 10년 전의 가치보다 오늘의 가치가 더 낮아요. 또 앞으로의 가치가 낮아질 거예요. 그게 역성장주. 저평가 가치주의 반대말은 고평가주예요. 고평가주. 오늘의 기업 가치가 10,000원인데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대. 고평가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어떤 종목? 작전주들. 작전주를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작전주는 한번 걸리잖아요? 절대 그 가격에 오지 않습니다. 왜? 작전주는 대부분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성장주에 작전 걸면 바보지. 왜? 세력들은 작은 금액으로 작은 종목을 크게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관심 없고 역배열 막 싸져 있는 종목에 작전이 들어가지. 우상향에서 신고점인 종목에 무슨 작전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당연히 역배열이고 안 좋은 종목은 기업 가치 대비 어쩔진 모르겠는데 그게 막 2배, 3배가 올라갔다? 그것도 회사 기업 가치랑 상관없이 이게 고평가주죠. 고평가주는 여러분들의 계좌에 있다면 이 방송 보고 바로 파세요. 막 적자 지속 기업인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갑자기 막 2배, 3배 올라갔대. 이거는 고평가주의 확률이 아주 높죠. 그러면 고평가주는 팔아야 된다. 작전주가 들어왔을 확률이 높으니까. 고평가주는 팔아야 돼요. 그러면 성장주 말고 역성장주는 역성장주도 당연히 성장이 매년 팔아야죠. 낮아지면 팔아야 돼요. 그러면 이거 두 개를 조합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성장하면서 고평가주가 있고 역성장하면서 저평가주가 있어요. 사실 우리 판단은 이것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장하면서 저평가주는 집 팔고 땅 팔고 논 팔아서 빚내서 무조건 사야 돼. 왜? 성장을 하는데 저평가래. 나 좀 가르쳐줘. 집 팔아서 사게. 그런 게 없다는 얘기죠. 네네. 성장을 하고 있으면 저평가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없는 거야. 거의 없어. 성장 저평가주를 찾았다고? 그러면 진짜 주식의 신의 신이지. 그걸 왜 아무도 다른 사람 못 찾아? 그 사람만 찾았어. 그러니까 성장 저평가주는 찾기가 아주 힘든 거. 2천 종목 중에 하나가 있을까 말까. 반대로 역성장 고평가주는 있다니까. 왜? 작전 걸린 거. 그럼 그런 거는 잘못 걸리면 큰일 난다. 그럼 이제 두 개가 남아요. 성장하는 고평가주. 역성장하는 저평가주. 이 둘 중에 뭘 사야 되냐가 성장주가 더 좋냐, 가치주가 더 좋냐. 그럼 보세요. 성장하는데 고평가주는 좀 비싼 것 같아. 근데 또 성장하는 회사는 좋아. 근데 좀 비싸 보여. 샀어. 물렸죠. 왜? 비싸게 샀으니까. 비싸게 물렸어.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니까 성장하니까. 정고점을 뚫었네? 왜? 성장하니까. 그래서 성장 고평가주는 물려도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했던 테슬라,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다 대표적인 성장하는 고평가주였을 거예요.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또 오르고. 그런데 반대로 역성장 가치주 있잖아요. 역성장 가치주는 내가 오늘 기업 가치 평가를 잘해서 싸게 샀어. 오늘 싸게 샀는데 요 싸게 산 가격이 탁 올라가줘야 내가 팔잖아요. 근데 이게 점차 줄어들고 너무 안 올라가네? 근데 기업 가치가 내려가죠. 왜? 역성장이니까. 그럼 어느 순간 데드크로스가 나죠. 어떻게 나요? 내가 산 가격보다 기업 가치가 낮아져 버려. 왜? 역성장이니까. 그럼 역성장 가치주는 잘못 사면 물리면 못 나온다니까. 그게 대표적으로 한국전력이나 조선주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저점에서 잘 사서 기업 가치 대비 싸게 움직일 때 잘 사도 좀 올랐을 때 한 20%, 30% 팔았으면 되는데 2배, 3배를 생각한다고. 그래서 지금 2배, 3배 났나요? 다시 또 흘러내리고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최근 한 3, 4년 동안에 특히 2차전지의 움직임들을 차트를 보세요. 물렸다고 생각하는데 정고점 또 뚫고 물렸다고 생각하는데 정고점 또 뚫고 그 이유는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좀 구분을 하시죠. 차트 얘기해주셔서 그런데 그럼 정배열은 항상 그 역배열보다 좋은 건가요? 항상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죠. 예외는 있겠죠. 그럼 정배열 대체로는 좋다는 거죠? 무조건이죠. 확률적으로는 90% 좋다. 정배열 역배열. 예외는 뭐예요? 예외는 딱 저기죠. 완전 정배열인데 꼭지 찍은 종목. 그럼 꼭지를 찍은 상태도 정배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종목은 그때부터 계속 빠지겠죠. 또 역배열은 무조건 나빠요. 계속 흘러내리니까. 근데 좋은 때가 딱 한 번 있죠. 대바닥을 쳤을 때. 대바닥을 쳤을 때 역배열인데 그때부터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정배열은 가장 나쁜 순간은 언제냐면 천정. 역배열은 가장 좋은 순간이 언제냐면 바닥. 근데 보세요. 제가 가장 좋은 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은 순간을 믿으시나요? 그잖아요. 순간은 찰나예요, 찰나. 그 찰나를 못 잡는다는 얘기죠. 저는 차트를 20년 이상 봤잖아요. 차트 공부를 하는 이유는 추세와 변곡을 알기 위해서요. 추세와 변곡 이외의 이야기를 하는 차티스트들은 사실 공부가 덜 된 거죠. 재무제표를 보면서 제가 아까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매출액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뭐 저 PBR주, 저 PBR주 하면 회계학적 지식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재무상태의 변동표가 손익계산서보다 우월한 시절은 50년 전이에요. 50년 전에는 회사가 망하면 안 됐거든. 망하면 안 됐으니까 재무상태표가 굉장히 중요했다고요. 순자산 가치가 굉장히 중요했어.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고 순이익 가치 시대예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가 훨씬 중요하고 매출액이 중요하고 영업이익이 중요한 시기예요.
그럼 당연히 재무제표 볼 때 손익계산서를 보여야 되고 그 지식이 더 있다면 현금 흐름표까지 봐야 되죠. 네. 현금 흐름표의 영업활동에 의한 현금 흐름과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을 비교하는 것까지가 이제 마지막 관문인데 그런 지식 있으면 하시면 돼요. 근데 반대로 이 차트도 마찬가지예요. 차트도 뭐 저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추세와 변곡을 위한 거예요. 그럼 추세는 기간이에요. 상승 추세 기간, 하락 추세 기간, 비추세 기간 또는 구간이라고도 하죠. 구간이라는 건 적어도 한 달, 적어도 6개월, 1년이 구간 기간이에요. 반면에 변곡점이잖아요. 변곡점. 점이에요, 점. 알기 힘들겠는데. 알기 힘들죠. 알기 힘들죠. 왜? 상승 추세의 기간이 끝나는 그 지점이 변곡점이거든요. 하락 추세가 끝나는 그 점이 변곡점이에요. 그럼 이거를 맞추기 힘들죠. 그래서 차트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쉽게 접하는 게 추세고 끝까지 못 알아내는 비밀이 변곡점이에요. 변곡점은 알 수 없다. 변곡점을 확률적으로 높이려는 노력을 하는 거죠. 변곡점을 맞추면 확률적인 아닌 정말 뭐 80%, 90% 이건 확률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잖아요. 80, 90%로 변곡점을 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100조가 있어야 돼요. 100조. 왜? 선물옵션 시장에서 변곡점 알면 매일매일 수십억씩 벌 수 있거든요. 선물옵션 시장은 매일매일 몇백억, 몇천억이 거래가 돼요. 그 거래되는 시장에서 매일매일 몇십억씩 벌 수가 있어요. 변곡점만 알면 옵션 가격은 2배씩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옵션 가격 맨날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고 10,000원에 사서 20,000원 맨날 할 수 있어. 그러면은 너의 재산이 정말 금방 100조가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됐잖아. 그러면 못 맞춘다는 거죠. 그래도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런 차트는 변곡 차트야라고 계속 공부를 하는 거죠. 어떻게 정배열이 역별로 전환되는지, 고점에서 어떻게 장대 음봉이 나오는지, 또는 바닥에서 어떻게 장대 양봉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 확률은 정말 50% 플러스 알파. 이 알파가 1%가 됐던 2%가 됐던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죠. 세무사님과 사실 또 저희가 곧 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이 책을 가지고 아마 이번 달 말에 또 다시 한번 심층적인 인터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어쨌든 이게 성장주에 투자하라니까 자, 성장 산업 지금 8개 아까 말씀해 주신 거를 한 번 더 조금 그래도 디테일하게 한 그 섹터별로 한 1분씩 좀 정리하는 멘트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8개의 성장 산업이 있어요. 제가 원래 팔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뭐 10개, 15개, 20개도 할 수 있죠. 근데 뭐 성장 산업이라고 써놓고 20개 써놓으면 그건 뭐 또 의미도 없죠. 모든 산업이 성장 산업이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저희 좀 약간 통찰력과 창의력까지 합쳐져서 이 정도는 성장 산업이야 라고 꼽은 게 8개가 있는데요. 그 8개 중에 뭐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성장 산업 3가지가 있습니다. 그 누가 봐도 성장 산업 3가지는 시가총액이 높은 애들이 포함되어 있는 산업.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죠. 반도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산업은 여태까지 성장 산업이었고 특히 비메모리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꼽았고 그 다음은 2차전지 배터리 관련이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되고 나서 지금 시가총액 2위까지 꿰찼거든요. 거기에 삼성 SDI가 있고 SK 이노베이션이 있으니까 당연히 성장 산업이죠. K 배터리 성장 산업.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 산업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에서 그렇게 들어와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시가총액 3, 4위를 하고 있고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셀트리온 뭐 이런 굴지의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혹자들은 기업 가치가 없는 산업인데 뭐 성장을 논하냐. 기업 가치가 없을 때부터 원래 시작되는 게 성장 산업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약바이오 산업이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있고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잖아요. 다들 안 아플 때는 약의 중요성을 몰라도 아프니까 지금 당장 뭐 진단 키트도 또 뭐 또 못 사고 있다면서요. 너무 또 수요가 많아져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떤 바이러스가 또 나올지 모르고 그래서 제약바이오 산업은 일단 성장 산업에 당연히 껴야 된다고 봐요. 이게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이 큰 3대 성장 산업이라고 저는 봐요.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이제 2개. 두 개는 뭐냐면 너가 쓴 책에서 가장 2가지를 꼽으라면 뭐 꼽을 수 있어? 저는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거든요. 자율주행하고 메타버스는 확실히 올 미래고 이미 대기업들이 다 앞다투어 들어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죠. 왜냐하면 자율주행은 우리나라 기사만 보면 안 돼요. 미국 기사도 계속 봐야 되는데 미국의 모든 빅테크들이
네. 모든 빅테크들이 자율주행에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네이버, 카카오가 가장 먼저 인터넷으로 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원래 예전에 야후도 있었고요. 야후 이후에 이제 구글이 생긴 거죠. 우리나라의 K 배터리들이 야, 우리 배터리 만들려 하고 시작한 거 아니잖아요. 테슬라가 있었기 때문에 배터리들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빅테크 기업들이 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자율주행은 언젠진 모르지만 곧 올 미래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확실히 곧 올 미래. 그럼 자율주행 무조건 봐주셔야 되고요. 메타버스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이름이 메타로 바뀌고, 그리고 메타버스는 연관 산업이 많아요.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메타버스는 관련 산업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확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하드웨어 쪽, 소프트웨어 쪽, 또 콘텐츠 쪽. 그래서 메타버스의 산업은 계속 확장성이 높다. 이렇게 봐서 두 개로 꼽았고. 남은 세 개가 게임이랑 우주항공이랑 로봇이네요. 그렇죠. 이 게임, 우주항공, 로봇 이 세 가지는 일단 게임부터. 네. 게임은 메타버스와 콘텐츠로 연결도 돼 있지만 또 NFT로 가상화폐 코인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미래 산업에서 우리가 메타버스만큼은 아니지만 이 코인, NFT를 완전히 배제시킬 수는 없거든요. 작년에 그 바람이 작년 가을에 굉장히 바람이 있었죠. 근데 그 바람이 야, 다 거품이고 다 사기야 이제 끝났어 라고 하기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은 그런 기사 많이 보셨을 텐데 NFT 뭐 100억에 뭐가 팔리고 150억에 뭐가 팔리고 우리나라에서 팔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게임 시장이 NFT하고 가장 연결고리가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게임을 제가 꼽았고, 근데 두 개는 로봇하고 우주항공인데 이거는 자율주행이나 메타버스처럼 곧 올 미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뭐 우주선을 언제 빨리 타겠어요? 그쵸. 내 옆에 로봇 친구가 뭐 얼마나 빨리 생기겠어요? 그런데 곧 올 미래는 아니지만 이것도 역시 빅테크 기업들이나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대그룹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진출을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로봇이 그렇죠. 로봇은 제가 아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SK 바이오팜에 관심 가졌던 이유가 대기업이 진출을 했기 때문에 그 산업 또는 그 기업들에 관심 가졌다고 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 그룹사들이 로봇사에 최근 1, 2년 동안 다 진출하고 있거든요. 대놓고 말을 하고 있죠. LG 그룹 같은 경우는 우리 LG전자에서 모바일 폰 이제 안 만들 거야. 네. 이제 로봇하고 전장 사업으로 갈 거야. 네. 뭐 그 인력하고 돈이. 그리고 현대에서는 네발 사족 보행하는 로봇이 있는 회사를 인수를 했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현대는 벌써 이미 진입을 했어요. M&A로. 그 다음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은 게 삼성이죠. 삼성이 작년 연말 올해 연초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CES에서 심지어는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로봇 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이나 로봇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에 아니면 10년 전에 전기차의 시작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특히 10년 전 전기차를 딱 대비를 한다면 저는 자율주행이 그렇다고 봐요. 자율주행은 앞으로 계속 가까워지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너무 진출을 속속들이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자율주행 관련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왜냐하면 자율주행 관련 사업을 한번 볼까요? 자율주행 차잖아요, 차. 네. 완성차를 만드는 나라가 많지 않다고요. 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고 자랑스럽게도 현대기아차가 있잖아요. 있죠. 자율주행 완성차를 만듭니다. 그 다음 자율주행의 원료가 가솔린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전기차일 거 아니에요. 전기차 우리는 K 배터리를 만드는 그룹사들이 있죠. 네. K 배터리. 자, 그 다음 자율주행의 시초격은 결국은 전장 부품이란 말이에요. 네. 그럼 전장 부품 우리나라의 세계 굴지 전자회사인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있잖아요. 네. 그럼 자율주행은 이 세 가지 요소들, 완성차를 만들고 2차 전지를 만들고 전장 부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있고, 그럼 여기에 플러스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구글이나 인텔이나 아마존이나 이런 기업들처럼 우리나라에도 빅테크라고 할 수 있는 애들이 삼성전자 말고 또 있냐 해서 그래도 카카오와 네이버의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죠. 네. AI 쪽 또는 이쪽 인공지능 쪽은 그래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유리한 거죠. 네. 그래서 구글카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래도 우리나라에는 카카오와 네이버라는 시가총액 탑10 안에 드는 플랫폼 기업이 있고, 완성차를 만드는 현대차, 기아차가 있고, K배터리가 있고, 전장 사업을 할 수 있는 전자회사들, 세계 굴지 전자회사가 있으니까, 저는 자율주행 산업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가장 1순위 먹거리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세무사님 말씀해 주신 게임, 제약바이오, 반도체,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메타버스, 우주항공, 로봇이 이게 우리나라만을 기준으로 해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쪽을 섹터를 8가지 성장 산업으로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당연하죠. 네,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시기별로 아까 세무사님 말씀하신 우주항공이나 로봇은 조금 더 다음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지금 당장은 또 다른 게 될 수도 있을 텐데 그럼 2022년 올해만 기준으로 했을 때는 네. 세무사님의 원픽이나 뭐 투픽 정도 한다면 뭘로 잡- 원픽은 자율주행이에요. 그거 왜 그러냐면 작년에 메타버스가 사실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네. 지금도 그래요. 지금 메타버스 공간에서 뭐 하시나요? 제페토 가입하셨나요? 아니면 지금 뭐 아직 아닌 분들이 더 많아요. 네, TV 안 보시고 유튜브 안 보시고 메타버스 공간 로블록스 들어가시나요? 대부분 로블록스나 제페토는 어린이들이 해요. 거의 뭐 고딩들도 야 그거 애들이 하는 건데 이러고 있거든요. 거의 초등 중등이 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그럼 초등만 하는 공간이면 왜 페이스북 이름을 바꿨겠냐고요. 성인을 위한 메타버스 공간이 곧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작년에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2배, 3배, 4배, 5배가 올랐었다는 말이죠. 그럼 자율주행은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야, 자율주행 하려면 앞으로 한 10년은 더 남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부터 관심 가져야 된다고. 자율주행을 실제로 우리가 운전 안 하고 하는 차를 전 국민이 다 타고 있으면 자율주행이 왜 우리가 사요? 그럼 벌써 오를 대로 다 오르고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그렇게 오른 거 사조대우의 시점이 그 시점이고 아직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는 이 시점.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좀 보는 게 인텔의 자회사 모빌아이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작년에 로블록스 상장 때처럼 약간 이슈가 된다면 자율주행이 좀 이슈가 많이 될 수 있고 최근에 계속 언급되고 있는 애플과 구글과 이쪽도 계속 저는 관심을 갖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원픽은 자율주행이다. 하나 더 꼽자면 아까 말씀드린 메타버스 말고는 약간 다크호스격으로 저는 우주항공도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민간항공이 빠른 시기에 오긴 힘들겠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아까 제가 특징을 말씀드린 게 자율주행이 빨리 올 수 있는 이런 여건들을 말씀드린 게 우주항공하고 좀 연결한다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예산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 우주항공 관련주들은 대부분 방산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항공기 부품 만들고 뭐 인공위성 만들고 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 한국항공우주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방산주이면서 우주항공주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좀 관심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이 이 영상 보고 성장주 투자할 때 올해 좀 조언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아까 김 작가님이 처음 인터뷰 질문에서 이런 시기에 성장주에 투자라 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는 좀 고개를 가등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희 포부이죠. 스테디셀러이고 싶어요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에 언제든지 관심을 갖는 게 좋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금리 인상은 언제든지 금리 인하는 계속 있어요. 그러면 금리 인상 시기에는 가치주를 사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성장주를 사서 모두가 다 떼돈을 버셨나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시기와 금리 인하 시기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것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질 때가 더 많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100이라는 기간에서 거의 85, 90이 성장주의 시기였고요. 한 10 정도가 가치주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시기별로 봐도 성장주가 더 유리하다고 보고 또 하나는 금리로만 본다면 다른 조건을 다 일정하게 뭐 금리로만 본다면 성장주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인데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성장주에 아주 적합한 시기가 기술 혁신의 시기이거든요. 네. 기술 혁신의 시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산업혁명 또는 뭐 인터넷 혁명. 근데 지금은 누구나 알다시피 한 2, 3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고 있죠. 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의 시기와 금리 인상의 시기 둘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한 재료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저는 금리 인상보다 4차 산업혁명의 시기가 더 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성장주에 투자라는 이런 이론적 토대로 좀 성공 투자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사님과 오늘은 이제 성장주에 투자하라 책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못다한 이제 세부적인 이야기들은 저희가 조만간 다시 마련하도록 하고요. 오늘 만남의 손님은 슈퍼게임 이정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